일진 학생들이 휠체어를 타고 몸이 불편한 자신의 여동생을 건드리는 모습을 본 UDT 출신의 여군이 양아치 학생들을 전부 개박살내고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9년 늦가을 매캐한 도시의 먼지와 차가운 공기가 뒤섞인 경기도 평택의 저녁. 회색빛 하늘 아래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 끝없는 잿빛 풍경 속으로 군용 배낭 하나를 맨 여인이 소리 없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요했으나 한 걸음 한 걸음에 실린 무게는 아스팔트 바닥을 짓누르는 듯 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아.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현역 중사. 부대 내에서는 독사라는 별명으로 더 자주 불렸다. 한번 정한 목표물은 절대 놓치지 않는 집요함과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강인함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부대 내에서도 전설과 같았다. 남자 군인들도 기진맥진하며 쓰러져 나가는 혹독한 선발 과정을 여성의 몸으로, 그것도 압도적인 성적으로 통과한 최초의 인물.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도 이름 한 줄 남기지 않았으며 적진 한가운데서 고립된 요인 구출 작전을 성공시킨 주역이었지만 그녀의 공은 군사기밀이라는 이름 아래 깊숙이 봉인되었다. 그녀의 모든 것은 국가의 그림자 속에 존재했다. 그런 그녀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보름짜리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세상은 화약 냄새와 피와 땀으로 얼룩진 훈련복,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적의 목을 끊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손은 어색하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익숙한 동네의 풍경이 오히려 낯선 적진처럼 느껴졌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익숙한 집안의 온기가 그녀를 맞았다. 낡았지만 언제나 정갈하게 정돈된 집. 그녀가 군에 입대한 후 몸이 불편한 동생 지수와 단둘이 살아온 보금자리였다. 언니.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단번에 녹이는 유일한 불꽃이었다. 발달장애를 가진 동생 윤지수. 서아보다 5살 어린 지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느리고 조금은 다르게 보이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졌으며 언니를 향한 마음만은 세상 가장 뜨거웠다. 서아는 무거운 배낭을 소리나지 않게 내려놓고 지수를 마주했다. 지수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서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군복 위로 전해지는 동생의 온기에 서아는 비로소 자신이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지난 3년간의 피로와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우리 지수, 그동안 잘 지냈어? 서아는 지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조잘조잘 그간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새로 생긴 친구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본 재미있는 만화 이야기. 서아는 지수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이 평범한 순간은 그 어떤 작전 성공보다 값지고 소중했다. 하지만 서아의 예리한 눈은 동생의 밝은 얼굴 뒤에 숨겨진 작은 그늘을 놓치지 않았다. 지수의 교복 소매 끝이 살짝 뜯어져 있었고 웃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을 감싸는 버릇이 보였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는 작은 변화였지만 수많은 위장과 기만을 꿰뚫어보는 훈련을 받은 서아의 눈에는 그것이 보내는 위험 신호처럼 느껴졌다. 지수야, 팔은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서아의 물음에 지수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아, 아니야. 그냥 좀 부딪혔어. 괜찮아. 지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다. 서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은 추궁할 때가 아니었다. 동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곤두세웠다. 주변의 모든 것을 경계하고 분석하는 것, 그것은 그녀의 생존 본능이자 직업병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와중에도 서아의 신경은 온통 지수에게 향해 있었다.
지수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소리내어 웃는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표정은 서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마치 평온한 수면 아래 위험한 소용돌이가 감춰져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 다음 날 오후 서아는 지수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기 위해 잠시 집을 나섰다. 휴가 기간만큼은 동생에게 맛있는 것을 마음껏 해주고 싶었다. 콧노래를 부르며 낡은 골목길을 꺾어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고 피가 차갑게 식는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골목길 후미진 구석, 담벼락 아래에서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동생 지수였다. 그리고 지수를 둘러싸고 있는 3명의 남학생. 그들은 교복을 풀어 헤치고 입에는 담배를 문 채 지수를 향해 희죽거리며 무언가 말을 뱉어내고 있었다. 한 학생이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자 지수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서아의 눈이 가늘어졌다. 동공이 수축하고 호흡은 깊고 고르게 변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목표물들의 움직임만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당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용광로처럼 들끓는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순도 높은 분노였다.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전장으로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의 목표는 국가의 안위나 요인 구출이 아니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동생을 지키는 것. 작전명 수호자. 서아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골목 안의 공기는 탁했다. 학생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와 그들의 저급한 언사가 뒤섞여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던 지수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야, 윤지수. 오빠가 돈 좀 달라고 했잖아. 귀가 먹었냐? 가운데 선 남학생이 담배를 든 손으로 지수의 뺨을 툭툭 건드렸다. 박태수. 인근 공업고등학교에서 악질로 소문난 녀석이었다. 그의 양옆에 선 2명의 학생은 키득거리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나 돈 없어. 지수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게 기어들어갔다. 없긴 왜 없어. 내 언니가 군인이라며? 돈 존나 잘 벌 거 아냐? 빨리 가서 가져와. 박태수가 지수의 가방을 빼앗아 거칠게 땅에 내동댕이 쳤다. 가방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학용품과 책들이 지저분한 바닥 위로 쏟아졌다. 지수는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때였다. 그림자 속에서 한 인형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 윤서아였다. 그녀는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는 암표범처럼 단 한 점의 소음도 없이 학생들의 등 뒤로 접근했다. 학생들은 눈앞의 약한 먹잇감에 정신이 팔려 등 뒤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 동생 가방인데.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골목의 공기를 갈랐다. 3명의 학생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범한 옷차림의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눈빛,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학생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박태수였다. 그는 서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여리여리한 몸매와 달리 옷 위로 드러난 탄탄한 실루엣이 그의 저급한 흥미를 자극한 모양이었다. 뭐야, 당신? 이 찐따 언니? 와, 언니는 몸매가 장난 아니시네. 글래머시네요. 박태수의 희롱 섞인 말에 옆에 있던 친구들도 낄낄거리며 동조했다. 서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오직 박태수가 들고 있는 담배와 그가 지수의 뺨을 건드렸던 그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아의 침묵을 자신감의 부족으로 오해한 박태수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한술 더 떠 담배를 든 손을 내밀며 서아의 뺨을 향해 가져갔다. 우리 지수 동생 괴롭히지 말라고 빌기라도 해보시지.
아니면 저랑 연애라도 하실래요? 박태수의 손가락이 서하의 얼굴에 닿으려는 찰나. 콰득. 순간이었다. 서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박태수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그의 손목을 꺾었다. 뼈와 인대가 비명을 지르는 끔찍한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끄아악. 박태수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담배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하는 꺾은 손목을 놓지 않은 채 그의 팔을 등 뒤로 비틀어 올렸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박태수는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그의 건장한 체격은 훈련된 전문가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옆에 있던 두 친구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친구가 당했다는 허세 섞인 의리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들이 망설이는 짧은 순간 서하는 이미 다음 행동에 들어갔다. 그녀는 박태수를 제압한 상태로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발로 밟아 비벼 껐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두 학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차가움을 넘어 살기마저 띄고 있었다. 주어.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린 명령. 두 학생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우물쭈물했다. 귀가 먹었나? 서하가 박태수의 팔을 조금 더 비틀자 박태수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주우라고 이 새끼들아. 빨리. 고통에 찬 박태수의 외침에 두 학생은 그제야 허둥지둥 몸을 숙였다. 그들은 바닥에 흩어진 지수의 책과 학용품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다. 서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동생에게 한 짓, 말 한마디, 손길 하나까지 전부 기억해. 오늘 너희는 아주 큰 실수를 한 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것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차가운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학생들이 엉망이 된 가방을 모두 정리해서 지수에게 돌려주자 서하는 박태수를 거칠게 앞으로 밀쳐냈다. 박태수는 망신창이가 된 손목을 부여잡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굴욕감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너 뭐야,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박태수가 악에 받쳐 소리쳤다. 서하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차가워서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신고해. 꼭 해라. 증거는 여기 충분하니까. 서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정지했다. 그녀는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담배를 피우며 지수를 괴롭히는 학생들의 모습과 서하를 향해 성희롱을 하는 박태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증거는 더 있어. 서하는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들을 턱으로 가리켰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폭행, 공갈 협박, 여기에 성희롱까지. 내 손목은 정당방위로 설명하면 충분하고 변호사 필요하면 말해. 국선 변호사 정도는 알아봐 줄 테니.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막힘없는 말에 학생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서하는 겁에 질린 동생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다. 다시는 내 동생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손목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명심해. 나는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야. 그 말을 끝으로 서하는 지수를 데리고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뒤에 남은 학생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들의 귓가에는 서하의 마지막 경고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지고 있었다.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인 박태수의 눈빛은 더욱 악랄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다. 강철의 동백, 윤서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수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언니의 손을 놓칠세라 꽉 잡고 있을 뿐이었다. 서하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지금 지수에게 필요한 것은 추궁이 아니라 안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게 하고 좋아하는 코코아를 타준 후에야 서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수야. 많이 놀랐지? 지수는 코코아 잔을 든 채 고개만 작게 끄덕였다. 커다란 눈망울에는 아직도 두려움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언제부터였어? 쟤들이 괴롭힌 거. 서아의 차분한 물음에 지수는 한참을 망설였다. 입술을 달싹이면서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 모습에 서아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동생의 연약한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새겨졌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다. 괜찮아, 지수야. 천천히 말해도 돼. 언니는 이제 어디 안 가. 계속 지수 옆에 있을 거야. 서아는 지수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용기를 얻은 듯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한 달 정도 됐어. 한 달? 서아의 미간이 좁혀졌다.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일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히거나 급식실에서 발을 걸거나 그런 식이었어. 내가 좀 느리니까 그냥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어.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 내 물건을 숨기거나 망가뜨리고 오늘은 돈을 달라고. 결국 지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서아는 조용히 동생을 품에 안아주었다. 작고 여린 몸이 서럽게 들썩였다. 서아의 심장에도 날카로운 파편이 박히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자신이 없는 동안 동생이 홀로 감내해야 했을 공포와 외로움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왜 말 안 했어, 바보야. 언니한테 바로 전화했어야지. 원망 섞인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언니 바쁘잖아. 나라 지키는 중요한 일 하잖아. 나 때문에 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은 서아의 가슴에 더 큰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의 임무가 오히려 동생을 위험 속에 방치하게 만든 족쇄가 되었다는 자책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다시 한번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이번의 분노는 아까 골목길에서의 그것과는 달랐다. 더욱 차갑고 더욱 치밀했다. 이것은 단순한 불량 학생들의 치기 어린 장난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약자를 상대로 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폭력.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시스템. 서아의 머릿속은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이 아니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또 다른 지수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작전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울고 있는 동생을 다독여 잠자리에 눕혔다. 지수가 겨우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전장의 독사로 돌아와 있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 수집과 증거 확보다. 골목길에서 촬영한 동영상은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한 달간 지속된 폭력을 입증해야 했다. 서아는 먼저 지수의 몸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교복에 가려져 있던 팔과 다리 곳곳에 희미한 멍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최근에 생긴 듯한 자국부터 색이 바래져가는 오래된 자국까지. 서아는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도록 설정한 후 모든 상처 부위를 하나하나 촬영했다. 동생의 몸에 새겨진 상처들은 그 자체로 고통의 역사이자 가해자들의 범죄 기록이었다. 다음은 물적 증거였다. 서아는 지수의 방을 샅샅이 살폈다. 얼마 전 새로 사주었던 필통은 한쪽 구석이 찌그러져 있었고 아끼던 공책 몇 권은 구겨지거나 찢겨 있었다. 서아는 이것들 역시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했다. 지문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디지털 증거의 가능성을 생각했다. 요즘 아이들은 모든 것을 온라인 공간에 기록한다. 서아는 지수의 동의를 얻어 지수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가해 학생들이 속한 학급의 단체 대화방에서 지수를 은근히 따돌리거나 비웃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직접적인 욕설은 없었지만 윤찐따 느림보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지수를 조롱하는 대화가 여러 차례 오고 갔다. 서아는 이 모든 대화 내용을 화면 갈무리하여 날짜와 시간대별로 정리했다.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서아의 분노는 차갑게 가라앉는 대신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집단적 괴롭힘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태수라는 학생이 있었다. 서한은 인터넷 검색창에 평택공업고등학교 박태수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 이름과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를 조합하자 몇몇 지역 인터넷 게시판에서 해당 학교의 폭력적인 분위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 섞인 글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상습적인 흡연, 금품 갈취,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지만 학교 측에서 번번이 사건을 축소하고 덮는다는 내용이었다. 시스템이 썩어 있었다.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폭력을 은폐하고 방조하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서한은 깨달았다. 진짜 싸움은 그 불량 학생 몇몇이 아니라 이 거대한 벽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서한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은 얼음처럼 맑아졌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밤새 정리한 증거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상처 사진, 훼손된 학용품, 대화 내용 갈무리, 관련 법규 출력물까지. 마치 완벽하게 준비된 작전 계획서와 같았다. 서한은 전투복 대신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냉철하고 결의에 찬 눈빛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보호자였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적과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언니. 그녀의 휴가는 이제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평택공업고등학교. 그녀는 그 썩어빠진 강철의 벽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지 이미 머릿속에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있었다. 적진의 심장부로 침투하는 특수요원처럼 그녀는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평택공업고등학교의 교문은 굳게 닫힌 성문처럼 보였다. 윤서아는 약속 시간에 맞춰 교무실의 문을 열었다. 아침의 분주함 속에서도 낯선 외부인의 등장은 모든 이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서아는 주변을 둘러보는 교사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학생부장 자리로 향했다. 어젯밤 미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직원 명단을 확인해 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생부장 오정식은 서류 더미에 얼굴을 묻고 있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달아빠진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무기력하고 심드렁했다. 그는 서아의 위아래를 한번 훑어보고는 귀찮다는 듯 물었다. 누구시죠? 학부모님은 아닌 것 같은데. 2학년 3반 윤지수 학생 보호자입니다. 어제 제 동생에게 있었던 학교 폭력 문제로 상담을 요청드렸던 윤서아입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 부장은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서아를 위아래로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턱짓으로 옆에 있는 작은 상담실을 가리켰다. 따라 들어오시죠. 먼지와 낡은 서류 냄새가 가득한 상담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흘렀다. 잠시 후 지수의 담임이라는 젊은 교사 김민준이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불안한 눈으로 오 부장과 서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제 제 동생 윤지수가 귀가하던 중 귀교 학생 3명에게 집단으로 금품 갈취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서아는 서두 없이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사실을 전달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태블릿 단말기를 꺼내 어제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박태수와 그 무리들이 지수를 위협하고 서아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젊은 담임 교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오 부장은 팔짱을 낀 채 심드렁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서아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가해 학생은 3학년 박태수 그리고 나머지 2명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바와 같이 명백한 폭행, 공갈, 성희롱입니다. 또한 이들은 교복을 입은 채로 흡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죠, 보호자님. 오 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과나 유감의 기색 대신 상황을 빨리 덮고 싶어하는 귀찮음이 묻어났다. 요즘 애들이 좀 거칠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거칠게 장난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다 학교 폭력이라고 해버리면 애들끼리 말도 못 섞습니다. 서아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장난.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단어였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해자의 유희로 둔갑시키는 비겁한 변명. 제 동생 몸에 남은 멍자국들도 장난의 일부입니까? 한 달 넘게 지속된 괴롭힘도 장난입니까? 서아는 준비해온 지수의 상처 사진들과 찢어진 학용품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담임인 김민준 교사는 차마 사진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니, 뭐 그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도 일단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태수 학생 말로는 자기들은 그냥 아는 동생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보호자님께서 갑자기 나타나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던데요. 지금 박태수 학생은 손목인대가 늘어나서 병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 부장은 교묘하게 논점을 흐렸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서아의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끌어올랐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감정적인 대응은 저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뿐이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제 동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고 성희롱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이 영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손목보다 지난 한 달간 제 동생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100배, 1000배는 더 깊을 겁니다. 보호자님, 자꾸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대화가 힘듭니다. 오 부장은 마치 서아를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옆에 있던 담임 교사 김민준이 보다 못해 끼어들었다. 부장님, 그래도 영상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이건 명백히 저희가 학생 지도에 소홀했던 부분입니다. 지수에게도 보호자님께도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 선생은 가만히 좀 있어봐. 뭘 안다고 그래. 오 부장은 김민준을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순식간에 그의 기세에 눌린 김민준은 입을 다물었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했다. 서아는 이 학교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벽하게 파악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다. 제가 원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서아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혔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소집해 주십시오. 둘째, 가해 학생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그에 합당한 징계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오 부장은 코웃음을 쳤다. 보호자님,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학생들끼리 화해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보는 게 우선입니다. 자꾸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시면 오히려 따님인 윤지수 학생만 학교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회유를 가장한 협박이었다. 서아의 마지막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들을 다시 가방에 챙겨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부장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오 부장은 그녀가 마침내 포기했다고 생각했는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요, 현명한 생각입니다. 저희가 잘 타일러서 학교 측과 더 이상 대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서아는 오 부장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는 굳어버린 그의 얼굴을 향해 그리고 겁에 질린 젊은 교사를 향해 선언했다. 저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교육청과 경찰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학교가 학생을 보호할 의지가 없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제 동생을 지킬 겁니다. 학교가 이 사건을 어떻게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는지도 상세히 전달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대화 내용 전부 녹음해 두었거든요. 서아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화면을 잠시 보여주었다. 오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입만 벙긋거렸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서아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상담실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강철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했다.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결정적인 충격이 필요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학교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나온 서한은 곧바로 다음 단계로 작전을 전환했다. 학교와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그들의 관료적인 절차와 굼뜬 대응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저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출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됐다. 필요한 것은 저들의 허를 찌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적 한 방이었다. 서한은 인적이 드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휴대전화 연락처를 뒤졌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강태현. 군 복무 시절 헌병대 소속으로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담당했던 후배였다. 컴퓨터 앞에서는 귀신 같은 능력을 발휘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수룩하고 사람 좋은 구석이 있던 친구. 지금은 전역해서 작은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다. 짧은 통화 연결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강 중사 하나다. 서한은 군대 시절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 편이 서로에게 더 익숙했다. 윤 선배님이십니까? 이게 얼마만입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태현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급하게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나? 서하의 진지한 목소리에 강태현의 목소리도 조금 낮아졌다. 네, 괜찮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작은 오염 지역이 발생했다. 민간인 하나가 고립됐고 적성 세력의 지속적인 침투가 확인됐다. 지휘부는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황 유지에만 급급한 상태.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통신 기록 확보가 필요하다. 서한은 군에서 사용하던 약어와 은어를 섞어 상황을 설명했다. 민간 인동생 지수 적성 세력가의 학생들, 지휘부학교 통신 기록 비밀 대화 내용. 일반인이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은 대화였지만 강태현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상황 접수했습니다. 표적 정보는 있습니까? 주동자 이름은 박태수. 평택공업고등학교 3학년. 그 외 2명의 신원은 미상. 이들이 사용하는 비공식 통신망,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나 비공개 대화방 같은 곳에 작전 계획이나 피해 상황 보고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장비와 기술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다만 민간인 사찰은 불법의 소지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서하의 단호한 말에 강태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서하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책임진다고 말할 때는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미였다. 또한 그녀가 사적인 감정으로 불법적인 일을 요청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믿고 있었다. 그녀를 움직이게 한 민간인은 분명 보통 일이 아닐 터였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저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선배님을 믿겠습니다. 관련 정보들을 제 개인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분석해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맙다. 짧은 인사를 끝으로 통화를 마친 서한은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정리해 강태현에게 전송했다. 박태수의 이름과 학교, 어제 촬영한 영상의 원본, 지수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단체 대화방 갈무리 내용까지. 이제 칼자루는 강태현에게 넘어갔다. 서한은 그가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틀이 지났다. 그 사이 서한은 교육청에 정식으로 학교 폭력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서에도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했다. 예상대로 그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절차에 따라 조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아마도 오 부장은 서하의 경고를 허세로 치부하고 일이 유야무야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이틀째 되던 날 밤 강태현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배님, 보물 지도를 찾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러운 소굴이었습니다. 강태현의 목소리는 흥분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하에게 보안 링크 하나를 보내왔다. 서하는 노트북으로 링크를 열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떠 있었다. 강태현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파일의 압축이 풀리며 수십 개의 하위 폴더와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태현은 박태수가 사용하는 여러 소셜미디어 계정을 역추적하고 그가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내역을 분석해 그가 친구들과 사용하는 비공개 대화방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곳은 그들만의 왕국이자 범죄를 모의하고 서로의 악행을 과시하는 배설구였다. 파일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지수를 괴롭히는 과정을 찍은 짧은 동영상들이 여러 개 있었다. 복도에서 일부러 밀쳐 넘어뜨리고 웃는 영상, 지수의 책상에 몰래 낙서를 하는 영상, 지수가 혼자 밥 먹는 모습을 멀리서 찍어 조롱하는 글과 함께 올린 사진. 그들은 지수의 모든 것을 유희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지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박태수 무리는 다른 학생 2명에게도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에게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강제로 갈취한 대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그것은 서하와 지수가 골목길에서 그들과 마주친 바로 그날 밤 그들이 나눈 대화 기록이었다. 박태수 아씨발 오늘 존나 재수옴 붙었네. 웬 미친년한테 걸려서 손목 아작남. 김진우 그 여자 누구냐? 윤지수 언니라던데. 몸매는 죽이더라. 박태수 존나 나대길래 한번 건드려 봤더니 장난 아니게 빡세더라. 근데 시발 족같아서 이대로 못 끝낸다. 윤지수 저거 학교 못 다니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동은 어쩔 건데? 걔 언니 무섭던데. 박태수 멍청하긴. 언년이가 24시간 붙어있냐? 내일 학교 끝나고 옥상으로 끌고 와. 제대로 한번 교육시켜주게. 걔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냈거든. 서하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솟았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명백한 보복 범죄 예고였다. 그리고 지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그것은 좁고 막힌 공간에 대한 극심한 공포, 폐소공포증이었다. 저 악마 같은 놈들은 동생의 가장 깊은 약점까지 파고들어 그것을 무기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만약 오늘 이 파일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만약 강태현의 도움이 없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었다. 이 모든 자료를 USB 저장 장치에 백업했다. 이것은 더 이상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탄환이었다. 저 썩어 빠진 벽과 그 안에서 기생하는 벌레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탄환. 서하는 강태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수고했다. 이 빚은 반드시 갚겠다. 이제 작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림자 속에 든든한 동맹이 있었고 손에는 절대적인 무기가 들려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탄환을 가장 치명적으로 만들어줄 또 다른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침묵하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었다. 손에 쥔 탄환은 묵직했다. 강태현이 보내온 파일은 박태수 무리의 추악한 실체를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윤서하는 밤새 자료를 분석하며 그들의 범죄 행각을 시간 순서대로 피해자별로 꼼꼼하게 정리했다. 마치 적 부대의 조직도와 작전 계획을 분석하는 것처럼 그녀의 눈은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움직였지만 심장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자료 속에는 지수 외에 2명의 추가 피해 학생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한 명은 1학년의 이준서 군, 다른 한 명은 지수와 같은 반인 최유나 양이었다. 박태수 무리는 준서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갈취했으며 유나에게는 외모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그녀의 사진을 몰래 찍어 자기들끼리 돌려보며 희롱했다. 전형적인 약자 사냥이었다. 서하는 이 두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이 싸움은 지수 혼자만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됐다. 다수의 피해자가 목소리를 함께 낼 때 그 힘은 비로소 학교와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접근은 신중해야 했다.
이미 공포에 질려 있을 아이들과 자식이 겪는 고통에 절망하고 있을 부모들에게 섣불리 다가가는 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다. 서아는 먼저 이준서 군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부모회 임원 명단에서 그녀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다. 서아는 자신을 같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학교 폭력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만남을 청했다. 망설이던 준서의 어머니는 서아의 차분하고 진솔한 목소리에 결국 약속을 잡았다. 약속 장소는 동네의 한적한 카페였다. 먼저 도착한 서아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준서의 어머니를 기다렸다. 잠시 후 수심이 가득한 얼굴의 여성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바로 준서의 어머니였다. 제가 윤서아입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아가 먼저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준서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건지, 혹시 저희 준서가 무슨 잘못이라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자식이 가해자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 혹은 또 다른 피해 사실이 드러날까 하는 공포. 서아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어머님. 준서 군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제 동생처럼요. 그 말에 준서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서아는 자신이 준비해온 자료가 담긴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것이 어머님과 준서 군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큰 용기를 냈습니다. 서아는 강태현이 찾아낸 자료 중 준서 군이 피해를 당하는 장면이 담긴 대화 내용과 금품 갈취 정황이 드러나는 기록들을 보여주었다. 화면을 보던 준서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눈으로 확인한 어머니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다. 서아는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든 준서 어머니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 부쩍 말이 없어지고 어두워져서 걱정은 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이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보복이 두렵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서요. 제 동생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서아는 자신의 이야기, 동생 지수가 겪은 일과 학교에 찾아갔다가 겪었던 모욕적인 경험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한 사람의 피해자가 아니라 같은 아픔을 가진 동료로서 진심을 다해 다가갔다. 학교는 이 사실을 덮으려고만 할 겁니다. 경찰이나 교육청도 여러 명의 일관된 증언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계속 고통받고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웃고 다닐 겁니다. 그 꼴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서아의 말에는 호소력과 함께 강한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준서 어머니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이제 가해자와 방관자들을 향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뭘 해야 하죠? 준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우선 다른 피해 학생인 최유나 양의 부모님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족의 이름으로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교육청과 경찰 그리고 언론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학교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도록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서아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준서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유난의 어머니는 제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맹이 성사되었다. 혼자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거대한 벽 앞에 함께 맞설 동지가 생긴 것이다. 그날 오후 준서 어머니를 통해 연락이 닿은 최유나 양의 어머니까지 합세했다.
딸이 온라인상에서 끔찍한 언어폭력과 희롱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 역시 분노하며 서아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세 가족의 대표가 수영의 낡은 영도 아파트에 모였다. 수영은 자신이 세운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듯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증거 자료를 정리해 탄원서를 작성하고 언론사에 제보할 보도자료의 초안까지 만들었다. 슬픔과 무력감에 빠져있던 부모들은 하수영이라는 강력한 지휘관을 만나자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어뢰를 장전한 잠수함의 승조원들이었다. 작전명 넵튠은 이제 하수영 개인의 임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을 깨고 일어선 모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연합작전이 되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거대한 해일이 될 준비를 마쳤다. 저 오만하고 부패한 방파제를 향한 총공격이 임박하고 있었다. 하수영의 영도 아파트는 이제 연합작전의 지휘 통제실이 되어 있었다. 지도에는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 교육청, 그리고 주요 언론사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세 가족의 대표는 비장한 표정으로 수영의 마지막 브리핑을 듣고 있었다. 무력감에 젖어있던 피해자의 부모는 이제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적과도 맞설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작전명은 넵튠. 바다의 신의 이름을 빌려 저 더러운 심해의 포식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굳은 다짐이었다. 작전 개시 시각은 내일 오전 9시 정각입니다. 수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집중시키는 절대적인 힘이 있었다. 저와 시우 어머님은 부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합동 고소장과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경찰이 더는 이 사건을 단순 청소년 비행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겁니다. 식당 일로 거칠어진 손을 무릎 위에서 굳게 맞잡으며 시우 어머니는 결심이 선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시각 서연 아버님은 부산시 교육청으로 가주십시오. 학교가 아닌 상급기관에 우리의 탄원서를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학교 측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와 직무유기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그들이 학교에 미리 연락해 입을 맞출 시간을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서연의 아버지는 딸의 고통을 알게 된 후 누구보다 강한 전사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영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가리켰다. 봉투 위에는 부산일보 최규호 기자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기자입니다. 사회부 소속으로 특히 부산 지역의 토착 비리나 사회 부조리를 끈질기게 파고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경찰과 교육청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과 동시에 이분에게는 이메일로 모든 자료의 원본을 보낼 겁니다. 행정기관이 움직이기 전에 언론을 통해 여론이라는 파도를 먼저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이 저 방파제를 넘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함께 싸우고 있다는 연대감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작전은 계획대로 시작되었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앞. 수영과 시우 어머니가 접수 창구 앞에 섰다. 수영은 준비해온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자료처를 담당 형사에게 건넸다.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조직적 학교 폭력 및 공갈,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공동 고소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두꺼운 자료철과 조직적 범죄라는 말에 베테랑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파일을 넘겨보며 그 안에 담긴 영상과 사진, 날짜별로 정리된 대화 기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가해자 중 한 명이 지역 유력 인사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무게감을 직감한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다. 이전의 미온적인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신속하고 진지한 반응이었다. 같은 시각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 교육청. 서연 아버지는 민원 감사실 앞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운대 고등학교의 상습적인 학교 폭력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 방조한 교직원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탄원서를 반드시 감사실에 직접 전달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 직접 보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가 내민 두툼한 탄원서와 녹취록 사본은 즉시 담당 장학관에게 넘어갔다. 교육청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특별감사팀 구성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 순간 부산일보 편집국에서 최규호 기자는 자신의 메일함에 도착한 긴급제보 해운대고 집단 학교폭력 및 황우호 회장 아들 비행 실태라는 제목의 메일을 열어보고 있었다. 그는 첨부된 암호화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굳어졌다. 기자로서의 오랜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학생 비행이 아니라 부산 지역 사회의 썩은 환부를 드러낼 거대한 특종이자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부터 모든 것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부산일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첫 기사가 올라왔다. 단독 아버지가 누구? 재벌 아들의 지옥 같은 서열놀이, 침묵의 카르텔된 명문고. 기사는 자극적이었지만 내용은 철저히 사실에 기반했다. 김진혁이 찾아낸 영상과 대화 내용, 선우와 다른 피해 학생들이 겪은 끔찍한 경험 그리고 학교 측의 은폐 시도를 담은 녹취록의 일부가 그대로 기사에 실렸다. 피해 학생들의 신원은 철저히 가명으로 처리되었지만 황동진의 잔혹한 행위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암시되었다.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사였지만 그 파괴력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기사는 게시된 지 1시간도 안 되어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수만 개의 분노한 댓글이 쏟아졌다. 해운대 고등학교와 황동진 아버지의 건설 회사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마비되었고 교육청과 학교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여론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마침내 방파제를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수영과 부모들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작전명 넵튠은 성공적으로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 이제 적들은 더 이상 수면 아래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환한 빛 속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영은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상어는 더욱 난폭해지는 법이라는 것을.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될 터였다. 여론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해운대 고등학교는 귀족 범죄자 양성소라는 오명을 뒤집었었고 학생부장 박선호를 비롯한 관련 교사들은 파면을 요구하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경찰과 교육청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즉시 특별 합동 조사가 시작되었고 황동진과 그 무리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두해야 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아니 계획 이상으로 순조롭게 풀려가는 듯 했다. 하지만 하수영은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적의 반격은 언제나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리고 들어오는 법이다. 그리고 역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교활하게 시작되었다. 황동진의 아버지 황진태 회장은 부산 지역 경제계의 거물이었다. 그는 아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이 모든 일의 도화선이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하수영이었다. 며칠 후 수영은 해군 본부 법무실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다. 황진태 회장 측에서 그녀를 군인 신분을 이용한 민간인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직접 고소한 것이다. 고소장에는 수영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아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팔다리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는 살해 협박까지 했다고 적혀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UDT 최초의 여성 교관이라는 자신의 특수 신분을 이용해 언론을 선동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잉 대응을 했다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그녀의 명예와 군인으로서의 인생 자체를 끝장내려는 악의적인 공격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일부 인터넷 언론과 잡지에 UDT 마녀의 폭주, 과연 정의인가?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다. 내용은 황 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동시에 함께 고소에 참여한 시우 어머니와 서연 아버지에게는 각각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로 수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평범한 서민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과 법적 공방에 대한 압박을 통해 연대를 끊고 그들을 고립시켜 항복하게 만들려는 비열한 전략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처음 분노했던 여론의 일부는 그래도 군인이 애를 저렇게 팬 건 좀 심했다. 최초의 여성 교관이라니 뭔가 독한 사람은 맞는 것 같다는 식의 물타기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역공은 넵튠 연대 내부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다. 시우 어머니와 서연 아버지는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소장을 받아들고 사색이 되었다. 대위님, 우리 그냥 여기서 멈추면 안 될까요? 저러다 정말 우리 식당 문 닫고 저는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대위님처럼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우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서연 아버지 역시 패배감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에 대한 공포 그리고 생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들의 결의를 좀먹고 있었다. 수영의 영도 아파트에 모인 세 사람 사이에는 패배의 예감마저 감도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영은 자신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동생 선우와 다른 아이들은 영원히 패배자로 남게 될 터였다. 두 분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영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이것이 저들이 가장 바라는 그림입니다. 우리를 공포로 위협하고 지치게 만들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건 역시 전쟁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극한의 상황에서 생사를 가르는 것은 체력이 아니라 정신력이었다. 저들이 가진 무기는 돈과 권력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진흙을 던져도 진실의 빛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흙이 많을수록 그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수영은 자신이 아는 해군 법무관 동기에게 연락해 자문을 구한 내용을 설명했다. 자신의 폭행 혐의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며 부모님들의 명예훼손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였기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법무관의 명확한 판단이었다.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들이 돈으로 전쟁을 하려 한다면 우리는 전략으로 맞서 싸우면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두 분과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수영의 확신에 찬 눈빛과 흔들림 없는 태도는 공포에 떨던 두 부모의 마음을 다시 붙잡았다.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 앞에 앉아있는 이 젊은 장교가 단순히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파도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진정한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균열은 다시 메워졌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다. 영유는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투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수영은 즉시 반격을 준비했다. 황진태 회장이 전쟁을 선포했다면 기꺼이 받아줄 생각이었다. 그녀는 최규호 기자에게 다시 연락했다. 더러운 역류를 거슬러 올라가 그 근원을 파괴해버릴 더욱 강력한 어뢰를 장전할 시간이었다. 황진태 회장의 전방위적인 역습과 하수영 측의 결연한 재반격으로 여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최규호 기자는 수영이 추가로 제공한 자료들 황동진 무리가 저지른 추가 범죄 증거와 황진태 회장의 건설 회사가 연루된 불법 정치 자금 의혹 김진혁이 작전 지원이라며 찾아낸 그것이었다을 바탕으로 후속 기사를 준비하며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만조 직전 가장 수위가 높아진 바다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잠겨 있었다. 바로 그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경찰 조사와 정학 처분, 그리고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의 궁지에 몰린 황동진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자신의 완벽했던 인생이 망가진 것이 하선우와 그의 미친 누나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법적 대응이나 회유는 더 이상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굴욕감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오후 선우는 용기를 내어 홀로 학교 근처 서점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건 이후 수영이 늘 동행했지만 그날따라 선우는 이제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라며 누나를 안심시켰다.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동생의 용기를 꺾고 싶지 않았던 수영은 선우의 뜻을 존중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동생을 향해 있었다. 수영은 선우와 100m 정도의 거리를 둔 채 조용히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것은 불신이 아닌 최악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UDT 교관의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그리고 최악의 가능성은 현실이 되었다. 어선들이 정박해 있고 비릿한 생선 냄새가 진동하는 자갈치 시장의 후미진 부둣가. 선우가 그 앞을 지날 때였다. 황동진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선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은 약물에 취한 사람처럼 광기와 증오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너 때문에, 너랑 내 누나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끝장났어. 황동진은 악에 받쳐 소리치며 선우에게 달려들었다. 선우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황동진의 손에서 섬뜩한 빛이 번쩍였다. 생선 손지룡으로 부두에 놓여있던 날카롭게 날이 선 칼이었다. 너만 없었으면, 너 하나만 없애버리면 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선우의 공포에 질린 눈, 광기에 휩싸인 황동진의 얼굴, 그리고 허공을 가르는 서슬퍼런 칼날. 그때였다. 바람을 찢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황동진의 손목을 정확하게 후려쳤다. 수영이 던진 작은 돌멩이였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황동진의 손에서 칼이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손목을 부여잡는 순간 그의 등 뒤에 이미 하수영이 서 있었다. 수영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눈앞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살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특수전전단의 근접 격투술 자세로 전환했다. 움직이지 마라. 수영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칼날 같았다. 황동진은 고통과 당혹감 속에서 수영을 마주보고는 오히려 더욱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수영은 황동진의 주먹을 가볍게 안쪽으로 흘려보내는 동시에 그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하고 몸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단 2번의 움직임으로 황동진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수영은 그대로 그의 등 위로 올라타 양팔을 등 뒤로 교차시켜 완벽하게 제압했다. 어떠한 저항도 불가능한 교과서적인 제압 기술이었다. 수영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일일이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채 바닥에 엎드려 헐떡이는 황동진의 귓가에 가져다 댔다. 부산 중부경찰서 자갈치 시장 부둣가. 특수폭행미수 현행범이다. 흉기는 생선 손질용 칼. 피의자 제압 완료했다. 신속 출동 바란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영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공포에 떨고 있는 선우에게 다가갔다. 선우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누나가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수영은 동생을 조용히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몇 분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부둣가를 가득 메웠다. 경찰들은 흉기를 들고 학생을 위협하려다 제압당한 황동진과 그를 미동도 없이 누르고 있는 수영, 그리고 울고 있는 선우를 보고는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황동진은 특수폭행미수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가 경찰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이 모든 광경은 수영의 신고를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장으로 달려온 최규호 기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폭주하는 마녀라며 수영을 매도하려 했던 황진태 회장 측의 모든 주장은 이 한 장면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흉기를 든 가해자와 그로부터 동생을 지킨 영웅.
진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명백한 그림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만조의 시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오만했던 자들이 일으킨 더러운 파도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다. 하수영의 길고 외로웠던 작전이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황동진이 흉기를 들고 하선우를 위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장면은 그 어떤 억만금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의 낙인이었다. 최규호 기자의 카메라에 담긴 영상과 사진은 부산 부둣가 칼부림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UDT 마녀의 폭주라며 하수영을 매도하던 황진태 회장 측의 모든 주장은 하룻밤 사이에 장의 동생을 지킨 영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흔적도 없이 쓸려나갔다. 여론은 이제 동정의 여지조차 없이 들끓었고 그 분노의 화살은 비단 황동진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황진태 회장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묵인하고 방조했던 해운대고등학교를 향해 맹렬하게 쏟아졌다. 거대하고 견고했던 방파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경찰과 교육청은 더 이상 황진태 회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명백한 증거와 하늘을 찌르는 여론의 압박은 그들에게 성역 없는 수사라는 예리한 칼을 쥐어주었다. 합동조사단은 해운대 고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동안 박선호 부장과 같은 교사들의 압박에 못 이겨 침묵하고 있던 피해 학생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황동진 무리에게 당한 추가 피해 사례들이 속속들이 드러났고 학교 측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폭력 사건들을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해왔는지가 낱낱이 밝혀졌다. 학생부장 박선호는 세련된 안경과 값비싼 양복 뒤로 더는 숨을 수 없었다. 그는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피해자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그의 위선적인 변명은 그가 피해 학생들에게 했던 협박과 회유가 담긴 녹취록 앞에서 힘을 잃었다. 교감 역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되었고 무능과 방관으로 일관했던 교장은 빗발치는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사표를 제출했다. 견고해 보였던 방파제는 내부에서부터 부식되어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황진태 회장이 돈으로 쌓아 올린 성체 또한 마찬가지였다. 아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하수영에게 걸었던 무고성 고소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경찰은 그를 무고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최규호 기자의 끈질긴 후속 보도를 통해 그의 건설 회사가 저질러온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탈세 혐의까지 세상에 알려지면서 검찰과 국세청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부산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그의 명성과 영향력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회사는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그의 오만한 시도는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었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특수폭행미수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황동진은 소년법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과거의 수많은 폭행과 갈취, 성희롱 혐의까지 더해져 그는 오랜 시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 그의 곁에서 함께 악행을 저질렀던 친구들 역시 응당한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학교 폭력 문제, 특히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그 뒤에 숨은 기득권의 비호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일명 하선우법이라 불리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학교 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교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 특히 장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였다. 한 개인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사회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1년 후 2019년 겨울 부산 금년산 천문대. 차갑지만 맑은 겨울 밤하늘에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거대한 망원경 앞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하선우가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이 함께 별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직접 만든 별물이라는 천문 동아리 배지가 달려 있었다. 선우는 더 이상 어두운 골목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처럼 혼자 별을 보는 것을 좋아했던 친구들을 모아 동아리를 만들었고 이제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깊은 심해의 압력을 다른 별들을 끌어당기는 따뜻한 중력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군복이 아닌 평범한 코트 차림의 하수영이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작전명 넵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녀는 동생을 지켜냈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었다. 작전 완료 보고. 최종 목표 안전 확보 및 사회 복귀 완료. 적대 세력 무력화 목표 지역 안정화 확인. 수영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것은 그녀 자신에게 바치는 길고 치열했던 싸움에 대한 마지막 보고였다. 누나. 선우가 수영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오늘 동아리에서 회의했는데 겨울방학 때 우리 동아리 회원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기로 했어. 누나가 전에 말해줬던 장애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재활센터에서 별 보여주기 행사할 거야. 수영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선우, 이제 진짜 대장이네. 에이, 대장은 누나지. 내 세상을 구해준 영웅이잖아. 선우의 말에 수영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많은 고민을 했다. 동생의 사건을 겪으며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비단 대한민국의 영예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는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으며 그들을 지키는 것 또한 군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임무라는 것을. 수영은 최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군 내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병들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새로운 보직으로의 발령을 자원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지원이 받아들여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준비하는 넵튠 2.0이었다. 가장 어두운 심해로 직접 들어가 그곳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 그녀의 새로운 작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두 남매는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영의 어깨에 선우가 가만히 머리를 기댔다. 한때 깊고 어두운 심해에 갇혀있던 작은 별은 이제 스스로 빛을 내며 거대한 성운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가장 혹독한 파도를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바다의 수호자가 조용히 그 빛을 지켜주고 있었다. 심해에서 건져 올린 희미한 빛은 이제 온 세상을 비추는 따뜻하고도 강인한 등대가 되어 영원히 빛날 터였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